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금 불법 정치자금, 이게 지금 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후원회장이었다. 그리고 보니까 이 차용증도 별로 없었다라든지 네. 지금 돈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강신성 씨죠.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 2008년도 불법 정치자금 7억 몇천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네. 그때 또 이제 그 피선거권 5년 제한되는 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때 7억 몇천만 원을 세 사람이 이제 공여를 합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이 강신성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또 김민석이 미국 유학가 있을 때 월 450만 원? 뭐 그래갖고 1년 10개월인가 그렇게 네, 9개월 정도. 1년 9개월 매달 생활비 쪽으로 이렇게 대주기도 했던. 2억 5천만 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뭐 그런 건데.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형사처벌이 됐으면 그 이후 좀 아무래도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좀 이렇게 불편한 사이도 되고 그 관계가 멀어질 법한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정치 동업자로 같이 네. 뭐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 그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새정치연합 안철수하고 합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인가 당명이 네네, 그렇게 맞아요. 되니까 그 강신성 씨가 그때는 이제 김민석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다 보니까 무슨 정당 대표도 할 수가 없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강신성 씨가 그거를 그 무슨 민주당이라고 하는 알박기 정당. 알박기 정당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합당을 하죠. 그럼요. 공식상에. 추미애가 대표 시절에. 추미애 대표 시절 합당을 하면서 그 추미애 대표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제 네, 맞아요. 컴백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국회의원에 복귀되면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건데 보니까 강신성 씨라고 하는 분은 단순한 김민석의 후원자가 아니고 정치 동업자였어요. 네. 동업자고 그다음에 그 추징금을 갚는데도 뭐 4천만 원 빌려줬다 그러는데 나머지 1억 원 그것도 10사람으로부터 1,000만 원씩 같은 날짜에 또 차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강신성 씨가 경영하는 회사의 뭐 감사다. 감사했다.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. 설명이. 네. 일반인들의 어떤 세계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묘한 인간관계로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말이에요. 마구 이제 지금 글쎄 이 김민석 이 후보자가 그렇게 저는 옛날에는 뭐 돈 갖고 이렇게 쪼들린 적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, 근데 이분이 이제 한번 이제 좀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? 그 아나운서 중인 김자영 씨하고 이제 이혼하면서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재혼을 하게 되고 뭐 등등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어쨌건 이 보면 정치를 본인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주변 뭐 부르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폰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이제 그걸로 지금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다 옛날에 검찰의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거는 뭐 지금 현재는 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네. 그 후보 시절에도 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. 배웠구나. 예, 모든 것이 이제 조작에 의해서 음. 검찰이 기소를 해서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게 있는데 네. 마치 그를 판박이처럼 갖다가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김민석 지금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이제 정치인 이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인을 했다거나 뭐 변호사를 했다던가 이런 과거의 생활인으로서의 이력이 있은 연후에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면 맞아요. 네.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학생운동 하다가 32살에 이제 처음 맞습니다. 국회의원이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한 푼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노력을 기울인 이력은 아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후에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정치적인 낭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 도중에는 도대체 생활비 같은 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충당을 했었을까 하는 상상력조차 발휘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방금 전에도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정치 불법 자금으로 연루돼서
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면 일부러라도 그와 연관됐던 사람들과는 관계를 좀 멀리하는 것이 그렇죠. 상식일 텐데 음. 또다시 거기에서 돈을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과거 그 저 김민석 지금 지명자가 작년에 왜 그 윤 대통령이 뭐 계엄을 할 것 같다라는 거를 맞아요. 폭로해가지고 이번에 사실 그걸 좀 인정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내가 이거 하려다가도 접어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계엄을 밀어붙인 게 이상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네. 않습니까?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조차 들기 때문에 지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거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. 산수의 문제잖아요. 네. 본인이 마이너스 5억 얼마 자산이었는데 최근에 2억 얼마가 됐다. 그러면 플러스 7억이 됐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 추징금도 6억 정도를 납부했다. 그럼 그 사이에 손가락만 빨고 살았느냐? 생활비도 들어가고 정치인으로서 여러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계 자료만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될 텐데 너무 지금 설명이 구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거 정치검찰 표적 사정인데 김민석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2건 있어요. 2건 있죠. 예, 2002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 과정인가요? 그때 이제 이명박하고 붙었을 때 그때 SK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네. 그때 10년을 묶여요. 근데 그건 아마 사면복권이 금방 됐을 겁니다. 네. 근데 그 이후에 또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인가 불법 정치자금 받아갖고 또 5년을 묶여요. 네. 그 5년 거의 채웠을 겁니다. 예, 사면복권이 또 그때 첫 번째 됐으니까 2번이나 동일권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. 같은 저 죄목으로.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는 표적 사정이라는 거는 김민석이 해명하고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이에요. 그렇죠. SK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데 그때 자신의 실무진이 자기 이제 서울시장 캠프의 실무진이 중앙당에서 그 2억 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해준 줄 알고 굳이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. SK는 그렇게 예. 했죠. 그렇게 이제 김민석이 해명을 하는데 근데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면은 그게 유죄 판결이 났다면 해당 재판부도 정치 검찰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긴데 그 판결문을 그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SK 측하고 김민석하고 그때 나눈 대화록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영수증을 어떻게 끊어드리면 되겠습니까? 그랬더니 그 SK 관계자가 2억 원을 들고 온 관계자가 올해 저희는 한도액을 더 초과해가지고 후원금 줄 수 있는 한도액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더 이상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다. 받고 싶어도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밑으로 주는 걸로 하자. 뭐 이런 네.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김민석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받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것조차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저 미국 유학 갈 때 생활비 받은 거 7억 몇 천만 원 그거는 아예 해명조차도 못 하고 있어요. 네. 2억 원이면 그때가 5만 원권이 있었던가요? 없었죠. 없었죠. 만 원권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? 네? 혹시 2억 받아보셨어요? 만 원권으로? 지금 염장 지르는 거예요. 뭐예요 지금? 구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거 들고 오면 뭐 거의 박스에 이렇게 들고 와야 돼요. 쇼핑백에다 종이 쇼핑백. 쇼핑백에 받았대요. 당시. 네, 그 당시에도 쇼핑백이라 판결문에 쇼핑백이라는 말이 나와요. 예. 네. 구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보면요. 저는 이번 과정을 쭉 보면 그러니까 조국을 시작을 해서 이한주 그다음에 이제 이 김민석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위성락 뭐 등등 보면 소위 우리가 이제 강남좌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어떤 이 사상적 생각은 뭐 좌파적 성향인데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히 이제 부동산 투기한다든지 뭐 애들 어린이날에 그냥 상가 하나씩 턱 사준다든지 뭐 이렇게 딴 사람한테 돈 땡겨갖고 유학하고 뭐 다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감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. 사람이라는 게 돈을 번다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한 번도 안 거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 김민석이 옛날에 나홍배 의원하고 아마 붙었나요? 그때 네. 영등포에. 네. 네. 그래서 아마 이기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참 그런 사람이 또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통령도 계시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또 이 총리도 있고 이런 총리가 앞으로 이 국정을 운영한다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보시면 이 새롭게 문제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스타일이다.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냐고요.
그러니까 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사실 민주당이 부르짖는 가치가 뭡니까? 뭐 인권, 평등 이런 거를 아주 목숨처럼 소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. 실상을 알고 보면 정말 면이 서지 않을 정도의 네.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그 내로남불 행태가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그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몇몇 지금 민선만 그 들춰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참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면목을 볼 수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 경우에는 과거 아까 그 종이 쇼핑백에 이제 자금을 받았을 때 네. 영수증 처리를 안 한 것 그것을 이제 이유로 들면서 검찰이 표적 사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걸린 거지. 나는 뭐 큰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러고 검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는 1심, 2심, 3심이 똑같은 형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거를 인정을 이미 한 것인데 왜 자꾸 검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이런 것으로 몰고 가는지 그 자체도 굉장히 구차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것 같습니다. 모든 탓은 검찰이다. 검찰 탓에 전부 다 이렇게 됐다. 자기들이 있는 죄는 다 이거는 안 밝혀져야 될 범죄인데 왜 검찰이 너네들이 왜 밝히니? 이런 거.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검찰청을 다 해체해버리겠다.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? 왜 검찰이 다들 우리 야당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예 검찰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죽을 일도 없다. 자,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.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 내로남불은 이제 뭐 더 이상 좀 뭐 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렇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낯이 두꺼울까? 뭐 하기야.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으니 그 길을 따라가자면 나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, 돈 문제뿐만 아니라요.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또 본인의 칭화대 네. 지금 학력 예.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거 미스터리 아니에요. 그 칭화대 하면 뭐 북경대하고 나란히 뭐 중국 최고의 대학 시진핑이 나온 대학이고 그런데 그때 그 정확하게 그 석사기 취득 연도는 좀 모르겠는데 네. 그런 대학에서 그 당시 국회의원 임기 중에 그걸 받는다는 게 네. 가능합니까? 그 대학은 뭐 나이롱 출석하고 뭐 누가 뭐 대필 해주고 지도교수하고 사바사바 하면 그냥 이게 그렇게 주고. 2010년도 7월 15일 날 중국에서 법학 석사기를 받았다고 그러네요. 2010년도요. 네네네. 아, 2010년도면 야인 시절이네요. 아, 이때가 2010년이면 아닐 것 같아요. 2010년이면 야인 시절일 거예요. 예. 그게 18대 국회 때니까. 네네. 예, 예.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의원 시절은 아니었네요. 그러면 그냥 야인 시절이면 그 중국에 가서 이제 체류를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칭화대학에 뭐 출석을 했고 뭐를 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라 했는데 요때는 민주당 국내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하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출마하는 시기와 겹친다. 예, 2010년에 지방선거 때 네. 맞아. 그 자기 고향이 그 저 부산 쪽이라 그렇죠. 그랬고 네. 부산시장, 서울시장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네네, 같으니까 맞아요. 네. 그때 그랬었죠. 네.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그거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. 예. 참 이게 그러니까 이 대학은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직접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지 않는 과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과연 그때 이 출마하면서 과연 이 중국에 체류했는지 이 문제도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 또한 이제 밝혀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 어쨌건 지금 보면 이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 자체가 이게 전체가 보면 전부 다 이게 석연찮고 또 돈 문제도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은 오늘 그래서 이거 지금 안 되겠다. 이게 지금 의혹이 자꾸 등장하니까 왜 문제 삼냐? 우리는 첫 번째 저 윤석열 정부도 저 누굽니까? 그 한덕수 총리 그 다 통과시켜 줬는데 왜 안 통과 뭐 이거 문제 삼냐?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헤쳐 나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여당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뭐 사실은 투표하면 그냥 통과되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꽤 국정에 부담이 될 것이고 특히 김민석 후보자는 이 총리를
다음 지방선거 때 지금 서울시장 나오기 위한 교두보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런 의혹이 시작되면 과연 서울시장 나올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일단 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 뭔가 안개처럼 뿌옇게 색칠하면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지금은 뭐 극 초반이기 때문에 뭐 지지율 같은 게 이제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국면이 뭐 펼쳐진다거나 네. 혹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소위 그 아빠 찬스라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오. 본인이 그 뭐 입시 자료에는 쓰지 않도록 본인이 뭐 조언을 했다라고 네.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법안 만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입시 자료에 쓰지도 않을 거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음흠. 의문도 들고 그 미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 그 커먼 앱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하나에 이제 기본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최대 한 20개 대학까지 이제 제출을 할 수 있는데 학교별로는 그 커먼 앱을 통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네. 커먼 앱을 통하더라도 전공이나 대학에 따라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 거기다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거를 써놓고도 아 나는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. 네.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 학문적인 분야를 굉장히 배타적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 간의 이런 여러 뭐 좀 갈등 요소 맞아요. 이런 걸 볼 때도 절대 밀리질 않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 대 학생들 어떻게 왔는지 자료 내라니까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국가를 만드는 그 기초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그 시기에 대학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이 어떤 미국을 그 기초로 만드는 초석처럼 작용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있어서 입시 사정 업무에 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네. 따라서 미국에서 만약에 뭐 부모나 형제들이 그 대학을 나와서 그거를 위주로 해서 뭐 레가시 입학이라고 하죠. 그렇게 해서 좀 우대를 해서 입학이 된다거나 혹은 뭐 기여 입학이라고 해서 뭐 거금을 내고 입학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그걸 문제 삼거나 이 자료 좀 보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사용을 했다 한들 우리가 그거를 추궁할 아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 이거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믿는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입시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아빠 찬스 문제, 본인의 회계 자료 문제, 또 본인의 그 석사 학위 문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은 저는 이거 뭐 반드시 통과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오늘 그 동아일보가 네. 코넬 대학에 질의를 했더라고요. 했더라고요. 네. 했는데 그 우리 지금 김윤수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방법에 따라서 그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. 네. 예. 근데 지금 또 의문이 뭐냐면 이 아들의 학비는 전처가 다 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. 근데 이 전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뭐 지금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좀 거짓말이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각도 그걸 있습니다. 저기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전처가 됐던 그 김민석 본인이 됐던 그 송금을 해줬으면 송금 내역은 다 남아요. 그렇겠죠. 예, 송금 내역은 다 남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하라고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청문회가 있으면은 김민석이 송금을 안 했으면은 김민석이 송금을 했으면 언제 얼마를 했고 또 전처가 했으면 언제 얼마를 했고 그러면 그게 코넬 대학 그 이제까지 든 학비라든가 그쪽에서의 생활비에 충당할 만큼의 그게 되는지 그걸 입증하면 되죠. 예. 그 괜찮은 아이디어 같네요. 예. 네. 송금한 내용은 그러니까 코넬대에서는 그 입학 사정 자료는 절대 안 보여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. 네. 예. 맞습니다. 자, 아직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이게 아마 뭐 까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조금 심각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과연 민주당